중동이라는 지역을 이해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종교 갈등이나 현대 정치 문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지역의 갈등과 전쟁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복잡한 흐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이 땅은 고대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문명 가운데 하나를 형성했던 지역입니다. 이란의 역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역사라기보다 하나의 문명사가 만들어낸 긴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등장했고 또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이미 이 지역은 문명과 문명이 교차하는 길목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세계가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유럽이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인도양의 해상 교역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이란을 언제나 전쟁과 교류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광대한 다민족 제국을 구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다양한 언어와 종교를 가진 민족을 하나의 제국 안에 통합하는 독특한 통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제국이 형성될수록 외부 세계와의 충돌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 나가야 했습니다. 이란의 전쟁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의 기록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변화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그리스 세계와 충돌하며 동서 문명의 경계를 형성했고 중세에는 이슬람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몽골 제국의 침입이라는 거대한 파괴를 겪었고 근대에 들어서는 유럽 제국주의의 압력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은 시아파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종교 선택을 넘어 정치와 외교, 그리고 지역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후 오스만 제국과 오랜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중동 지역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란은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 이후 이란은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며 중동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역시 단순히 현대 정치의 문제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국가 정체성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란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이슬람 정복과 몽골 침입,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란이 어떻게 전쟁을 겪고 또 변화해 왔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을 넘어 한 문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의 전쟁사는 때로는 파괴와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회복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침략과 혼란 속에서도 이란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문화와 전통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긴 역사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전쟁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사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가 교차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 같은 11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다른 부족 단위로 나뉘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무렵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의 역사와 국제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키루스 2세입니다. 그는 훗날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복 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루스 2세는 처음에는 작은 부족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란 지역에서는 메디아 왕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는 이 메디아 왕국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페르시아 민족이 역사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디아 왕국을 정복한 이후 키루스 2세는 곧바로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진군했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복 가운데 하나는 리디아 왕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당시 막대한 부와 군사력을 갖춘 국가였으며 특히 금화 화폐를 사용한 경제체계로 유명했습니다. 키루스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를 함락시키며 소아시아 대부분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페르시아가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의 정복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빌론 정복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정치와 종교, 경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많은 정복자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려 했지만 키루스는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에서 특별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키루스가 정복 이후 보여준 통치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종교와 전통을 존중했고 이전에 억압받던 민족들에게 귀환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관용 정책이 아니라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는 이전의 많은 제국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복 제국은 피정복 민족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페르시아는 비교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각 지역에는 총독이 파견되었고 지방행정은 일정한 자치를 허용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훗날 역사에서 사트라프 제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제도는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또한 군사체계에서도 매우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군대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군대였으며 각 지역에서 다양한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왕을 보호하고 제국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했던 부대는 불사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대는 항상 일정한 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키루스 2세의 정복 활동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대한 제국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어내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페르시아 제국은 단기간에 무너지는 정복 국가가 아니라 안정적인 세계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키루스의 사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제국의 영토를 더욱 넓히며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결국 새로운 충돌을 불러오게 됩니다. 제국이 지중해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의 긴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부 제국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세력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넘어 동방과 서방의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전쟁은 이후 서양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 세계는 예상 밖의 강한 저항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세계와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서아시아 전역을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영향력이 서쪽으로 확대되면서 지중해 세계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그리스인들이 세운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상업과 해상 교역을 중심으로 번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제국 사이에 위치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리스 도시들은 점차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는 본래 강한 독립성을 가진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는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외부 제국의 지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결국 반란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오니아 반란입니다. 기원전 5세기 초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통치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지방 소요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세계 사이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본토의 도시 국가 가운데 일부가 이 반란을 지원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반란을 강력하게 진압했지만 반란을 지원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통치자로서 제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 세계에 대한 군사 원정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동방 제국과 서방 도시 국가 사이에 역사적인 대결로 평가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국의 광대한 영토에서 동원된 병력은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보병과 기병, 궁병 등 다양한 전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리스 세계는 수십 개의 독립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도 통일된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게 됩니다. 전쟁 초기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기원전 490년에 벌어졌으며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본토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규모와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테네 군대는 예상 밖의 강한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군은 중장보병 전술을 활용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했고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 세계에 큰 자신감을 주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의 확장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이 패배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왕은 다시 한번 대규모 군대를 준비하여 그리스 정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리스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군사 원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 원정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 왕이 이끄는 소수의 병사들이 좁은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비록 전투 자체는 페르시아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그리스 세계에서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후 전쟁의 흐름을 바꾼 사건은 해상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는 좁은 해협을 이용해 페르시아 해군의 숫자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전쟁의 주도권은 점차 그리스 측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전의 승리는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군대는 점차 철수하게 되었고 그리스 세계는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군사적 승패를 넘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승리했다면 그리스의 정치 체제와 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후 고대 그리스 문명은 철학과 정치,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 역시 이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제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토와 군사력은 여전히 막강했으며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페르시아 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을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 세계 역시 외부의 위협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정치적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세계 사이의 갈등은 잠시 멈추게 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세기 후 서쪽 세계에서 등장한 한 젊은 왕이 동방 원정을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서아시아 세계를 지배하며 강력한 제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와의 전쟁 이후에도 제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으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는 서쪽 세계에서 등장한 젊은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으로서 그리스 세계를 통합한 뒤 동방 원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왕국은 필리포스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군사적으로 크게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필리포스 1세는 그리스도식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군사 동맹을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왕위를 이어받은 알렉산드로스가 이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병력이었지만 매우 뛰어난 전술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군대의 중장보병 부대인 팔랑크스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전투 대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처음으로 페르시아 군대와 맞붙은 전투는 그라니코스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페르시아 지방 군대를 격파하며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통치 체계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빠른 속도로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 도시들이 그에게 항복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를 해방자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매우 불리한 흐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결국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로스와 맞서게 됩니다. 두 군대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충돌한 전투는 이수스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숫자 면에서 훨씬 우세했지만 좁은 지형에서 벌어진 전투는 오히려 마케도니아 군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직접 기병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다리우스 3세는 전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시리아와 이집트 지역으로 진군하며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그가 새로운 지배자로 받아들여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원전 331년, 두 군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번에는 훨씬 더 거대한 군대를 준비했으며 전투를 위해 넓은 평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전차와 기병 등 다양한 전력을 동원하여 알렉산드로스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전술을 활용하여 페르시아 군대의 중심을 공격했고, 결국 다리우스 3세는 다시 한번 전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패배는 사실상 페르시아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들을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페르세폴리스 점령이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적인 수도였으며 왕권과 제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도시를 점령한 뒤 궁전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페르시아의 행정제도와 문화를 일부 받아들이며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귀족들과 협력했고 동서문화를 결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알렉산드로스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 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거대한 제국은 여러 장군들에 의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은 페르시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정복 이후 이란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지배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와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란 지역에서는 다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조는 페르시아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시 한번 서방 세계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상대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이후 페르시아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헬레니즘 세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의 제국이 분열된 이후 이란 지역은 여러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조가 바로 파르티아 왕조였습니다. 파르티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란 지역을 통치하며 독자적인 정치 질서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인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르다시르 1세입니다. 그는 3세기 초 파르티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왕조가 바로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산 왕조입니다. 사산 왕조는 단순히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통의 부흥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자신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로 선언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가의 중심 종교로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사산 왕조가 등장하면서 중동 지역의 국제관계도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서쪽에서 이미 강력한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를 거의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산 왕조와 로마 제국은 자연스럽게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세기에 걸친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역사에서 로마 페르시아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약 400년 가까이 이어진 긴 군사적 경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은 두 제국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산 왕조의 초기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왕 가운데 한 명은 샤푸르 1세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며 사산 왕조의 군사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로마 황제를 직접 사로잡은 사건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바로 발레리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은 사산 왕조가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로마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고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때로는 사산 왕조가 우위를 점하기도 했고, 때로는 로마 제국이 방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두 문명권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종교적인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산 왕조는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였고, 로마 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차이 역시 두 제국 사이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이 바로 비잔틴 제국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의 동쪽 후계 국가로서 사산 왕조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6세기와 7세기에 이르러 두 제국 사이의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게 됩니다. 특히 사산 왕조의 강력한 왕이었던 호스로 2세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점령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 사산 왕조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때는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가 방역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리우스는 대담한 전략을 사용하여 사산 왕조의 중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 영토 깊숙이 진군하며 사산 왕조의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두 제국은 긴 전쟁 끝에 서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평화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으로 두 제국 모두 크게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소모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세력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한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세력은 작은 부족연합 정도로 보였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중동 지역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결국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이 오랜 전쟁으로 약해진 틈을 타 이슬람 군대는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조였던 사산 왕조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란 역사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페르시아 왕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쟁은 결국 두 제국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긴 전쟁으로 인해 군사력과 재정은 크게 약화되었고 사회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동 지역의 정치 질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등장한 새로운 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종교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라비아 부족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슬람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은 칼리파라고 불렸으며 그들이 이끄는 국가가 바로 라시둔 칼리파국입니다. 이 시기 이슬람 군대는 놀라운 속도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산 왕조는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와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앙 권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군대와 사산 왕조 군대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충돌한 전투 가운데 하나는 카디시아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7세기 중반에 벌어졌으며 페르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카디시아 전투에서 사산 왕조 군대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적인 혼란과 지휘 체계의 문제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슬람 군대는 높은 사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사산 왕조는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 이슬람 군대는 빠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수도 가운데 하나였던 크테시폰이 함락되면서 사산 왕조의 권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산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야즈데게르드 3세는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니하반드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흔히 페르시아 역사에서 승리들의 승리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그 결과 사산 왕조는 사실상 붕괴하게 됩니다. 이슬람 군대가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했다고 해서 곧바로 페르시아 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지역에서는 이슬람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결합하는 독특한 문명 형태가 형성됩니다. 페르시아어는 여전히 중요한 문화 언어로 사용되었고 문학과 학문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페르시아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정체계와 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페르시아 전통은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이란 지역에서 활동하며 이슬람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란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중요한 중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왕조들이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 왕조는 페르시아 전통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란 역사 역시 완전히 안정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권력 경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유목 민족들이 등장하며 중동 지역의 정치 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또 다른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3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등장한 강력한 유목 제국이 서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국은 놀라운 속도로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며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군대는 이전의 어떤 군대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도시와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정복의 물결은 결국 이란 지역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몽골의 침입은 이란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파괴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이슬람 정복 이후 이란 지역은 여러 왕조의 지배를 거치며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중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문화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학문과 문학, 행정제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3세기에 이르러 중앙아시아에서 등장한 새로운 세력이 중동과 서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의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칭기즈 칸입니다. 그는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강력한 군사 국가를 만들었고 이후 놀라운 속도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뛰어난 기동력과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당시 세계의 여러 왕조들을 무너뜨리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란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호라즘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과 호라즘 사이에 상업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외교 사절과 상인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칭기즈 칸은 이 사건을 제국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곧바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서쪽 원정을 시작합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제국 전체를 정복하려는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몽골 군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몽골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기동력과 조직적인 전술이었습니다. 기병 중심의 군대는 넓은 초원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여러 부대로 나누어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몽골의 공격을 받은 도시들 가운데 많은 곳이 치열한 저항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몽골 군대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몽골 군대는 저항하는 도시를 가혹하게 파괴하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 지역의 여러 도시 역시 이러한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인구도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몽골 침입이 이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몽골 군대는 단순히 군사적 정복을 넘어 도시의 경제 기반과 농업 구조까지 크게 파괴했습니다. 관계시설이 파괴되고 농지가 황폐해지면서 많은 지역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의 지배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파괴적인 정복이 끝난 뒤 몽골 지배자들은 점차 정착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란 지역에서는 몽골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훌라구입니다. 그는 몽골 제국의 서쪽 지역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국가는 역사에서 일칸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칸국은 처음에는 몽골 전통을 중심으로 통치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란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몽골 지배자들은 이란의 행정제도와 문화 전통을 받아들이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몽골 지배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몽골 지배자들이 이란 사회에 점차 동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몽골 시대에는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정치체제 아래 통합하면서 동서교역로가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란 지역은 다시 한번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침입이 남긴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란 사회는 이러한 충격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 지배는 점차 약화되었고 이란 지역에서는 다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조는 이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 세력이었으며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의 등장은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이란의 종교와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이란은 시아파 국가로 자리 잡게 되며 중동 지역의 정치 질서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파비 왕조의 등장과 함께 이란이 어떻게 시아파 국가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변 제국들과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지배가 약화된 이후 이란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며 권력을 차지하려 했고 중앙 권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 사회는 새로운 통합의 중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등장한 정치 세력이 바로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의 기원은 원래 종교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수피즘 전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운동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이끌던 가문은 점차 군사 조직을 형성하며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스마일 1세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강한 카리스마와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결국 16세기 초 그는 이란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마일 1세가 세운 사파비 왕조는 이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왕조가 단순히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종교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파비 왕조는 국가의 공식 종교로 시아파 이슬람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란의 역사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란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고 있었지만 사파비 왕조는 국가 정책을 통해 시아파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은 점차 시아파 중심 국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변화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강력한 제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니파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였으며 아나톨리아와 발칸, 중동 지역을 넓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파비 왕조가 시아파 국가로 자리 잡게 되면서 두 제국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경쟁이 형성됩니다. 이 경쟁은 결국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16세기 초에 벌어진 찰디란 전투는 사파비 왕조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 군대는 화약 무기와 대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파비 군대는 주로 기병 중심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파비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가며 국가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사파비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이란은 다시 한번 강력한 중앙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왕조의 수도였던 이스파한은 아름다운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파비 왕조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등장으로 이란은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수세기 동안 이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시아파 중심 국가라는 특징은 오늘날까지도 이란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파비 왕조 역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조 말기로 갈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여러 외세가 이란 지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 열강들이 세계 각지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역시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란은 이제 단순히 지역 왕조 간의 경쟁을 넘어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사파비 왕조가 약화되고 결국 붕괴한 이후 이란 지역은 다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국가의 통합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은 근대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는 카자르 왕조였습니다. 카자르 왕조는 이란의 전통적인 군주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유럽 강대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을 외부 세력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들은 러시아 제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은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제국은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카프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란은 군사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이란은 카프카스 지역의 여러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토 상실은 이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역시 이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란은 인도로 이어지는 전략적 경로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이란의 정치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관계는 역사에서 흔히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러시아와 영국은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란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는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중심이었고 국가의 행정체계 역시 근대적인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세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왕실과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 역시 사회적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인과 상인들은 국가가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점차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 이란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펀 군주제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이란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란은 전통적인 왕조 국가에서 점차 근대 국가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압력과 내부 정치 갈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세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국제정치 질서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중동 지역 역시 그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란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란은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국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정치 질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급격하게 변화했고 중동 지역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 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중동은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은 단순한 지역 국가를 넘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란의 현대 정치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이란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기존의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국왕은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루홀라 호메이니가 중심이 된 혁명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란 사회의 종교적 전통과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며 왕정 체제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시민운동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팔라비 왕정은 붕괴하게 되었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체제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변화는 이란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혁명 직후 이란은 주변 국가들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란의 정치 변화는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곧바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80년에 시작되어 약 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국가는 당시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는 혁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이란의 상황을 이용해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과 달리 매우 길고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고 전쟁은 중동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현대 중동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전쟁 과정에서 군사 전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서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독자적인 군사체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혁명체제를 수호하는 정치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이후 이란의 군사 전략과 지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란은 비대칭 전쟁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미사일 전력, 드론 기술, 그리고 다양한 비정규 전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러한 전략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란은 중동 지역의 여러 정치 세력과 관계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란이 국제 정치 속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핵 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쟁은 이란 외교 정책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외교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며 국제 정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국가로 평가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쟁과 정치적 갈등을 경험해온 이 나라는 그 과정에서 독특한 정치 체제와 군사 전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의 이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역사적 흐름을 통해
이란이 어떤 전쟁과 갈등을 겪으며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란 전쟁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란이 겪어온 수많은 전쟁과 갈등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치 변화나 왕조 교체의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과 종교, 그리고 국제 정치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낸 매우 복합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를 돌아보면 이란은 이미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며 세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제국은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경쟁과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은 이란 사회가 정치와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교류하는 공간이 되면서 이란 문명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세 시기로 들어서면서 이란은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슬람 문명이 확산되면서 이란 사회의 종교와 문화 구조 역시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여러 왕조들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제국들과의 전쟁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시아파 중심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대 시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다시 크게 변화합니다. 유럽 열강이 세계 각지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동 지역 역시 국제 정치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란은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외교적 압력과 군사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이란 사회의 정치 개혁과 근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란은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혁명을 통해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 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변화라는 큰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혁명 이후 이어진 전쟁과 국제적 긴장은 이란의 군사 전략과 외교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이란은 단순히 갈등과 전쟁만을 경험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란은 풍부한 문화와 학문, 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문화적 전통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힘은 이란 사회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전쟁사는 국제 정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동서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때로는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명이 교류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중동 지역 전체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복잡한 갈등과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란의 역사와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데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결국 이란의 전쟁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의 기록이 아니라 한 문명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란 사회는 자신만의 정치 체제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적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는 단절된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전쟁사를 살펴보는 과정 역시 그러한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이란이라는 나라의 복잡한 역사와 국제 정치 속에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